플라톤의 국가론. 정말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입니다.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상적인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죠. 무려 2400년 전의 질문인데 오늘 이 오래된 지혜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가론의 모든 논의는요, 사실 이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만약에 나쁜 짓을 하고도 완벽하게 들키지 않을 수 있다면, 그래도 과연 착하게 살 이유가 있을까? 정말 솔깃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섬뜩한 질문이죠. 바로 이 질문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책의 초반부를 보면 소크라테스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분위기가 좀 험악해요. 친구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정의라는 거, 그거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편하자고 만든 규칙 아니야? 혹은 힘없는 사람들이나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족쇄 같은 거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맞닥뜨린 딜레마는 바로 이거예요. 겉으로는 세상 정의로운 사람인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게 사실은 최고의 삶 아닌가?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명예는 명예대로 얻고 나쁜 짓으로 얻는 이익은 또 그대로 챙길 수 있으니까요. 희생은 하나도 없이 보상만 챙기는 거죠. 자, 이런 엄청난 도전에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답할까요? 여기서 아주 기발한 제안을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정의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걸 크게 확대해서 보자. 바로 국가라는 거대한 캔버스에 정의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정의로운 국가, 일종의 유토피아를 한번 설계해보자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플라톤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도시는 곧 영혼의 확대판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 그 복잡한 영혼의 구조도 똑같이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담한 발상 아닌가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 도시를 세 계급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영혼의 세 부분과 정확히 짝을 맞추죠. 먼저 국가를 이끄는 지혜로운 통치자 계급. 이건 우리 머릿속의 이성에 해당해요. 그리고 국가를 용감하게 지키는 군인 계급은 우리의 기계, 그러니까 명예나 용기 같은 감정이죠. 마지막으로 묵묵히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 계급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을 상징합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는요, 바로 이 세 부분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통치자가 나라를 잘 이끌고, 개인에게서는 이성이 기계와 욕망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상태, 그게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완벽한 유토피아, 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 설계도를 한번 살펴보죠. 플라톤의 설계는 아주 기본적인 데서 출발해요. 일단 사람이 살려면 먹을 것, 입을 것,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타고난 재능에 맞는 일 딱 한 가지만 하자는 전문화가 핵심 원칙입니다. 빵 만드는 사람은 빵만 만들고 집 짓는 사람은 집만 짓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교육인데요. 음악 교육으로 부드러운 감성을, 체육 교육으로 강인한 용기를 길러서 영혼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플라톤이 생각한 안정된 사회의 기본 골격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를 하나로 묶으려면 뭔가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플라톤은 좀 논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바로 고귀한 거짓말이라는 건데요. 이 고귀한 거짓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이 여러분을 만들 때 흙에다 서로 다른 금속을 섞어 넣었다. 통치자에게는 금을, 군인에게는 은을, 생산자에게는 놋쇠와 쇠를 섞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금으로 태어난 부모 밑에서 놋쇠 자식이 나올 수도 있고 놋쇠 부모 밑에서 금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혈통이 아니라 각자의 타고난 능력에 따라 계급이 정해져야 한다는 거죠. 신분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완벽한 국가의 꼭대기, 즉 통치자는 과연 누가 되어야 할까요? 여기서 플라톤 철학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파격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철학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철학자는 그냥 책 많이 읽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진리의 세계를 직접 보고 온 사람, 그런 진정한 철학자만이 통치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왜 철학자여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동굴에 묶여서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살아요. 그 사람들에게 현실은 그 그림자가 전부겠죠? 그런데 어느 날 죄수 한 명이 풀려나가서 동굴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처음엔 태양빛이 너무 눈부셔서 고풍스럽지만 점차 진짜 세상을 보게 되죠. 바로 이 사람이 철학자입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 즉 진리를 본 사람이죠. 그리고 이 철학자는 다시 어둠 속 동굴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비록 동굴 안의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국가를 설계했지만 플라톤은 결코 순진한 몽상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진 국가라도 결국에는 무너질 운명이라는 걸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국가가 타락해가는 과정을 5단계로 예측합니다. 처음엔 철인왕이 다스리는 가장 이상적인 귀족정에서 시작해요. 이게 타락하면 명예를 최고로 치는 군인들의 명예정이 되고 그 다음엔 돈이 최고인 부자들의 과두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는 게 바로 민주정인데 플라톤은 이 민주정의 무질서한 자유가 결국 혼란을 낳고 그 혼란 속에서 가장 끔찍한 독재체제, 참주정이 등장한다고 봤습니다. 정말 비관적인 순환이죠. 여기서 다시 도시가 곧 영혼이라는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국가가 이렇게 타락하는 과정은 한 개인의 영혼이 타락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처음엔 이성이 모든 걸 다스리다가 점차 명예욕에, 그 다음엔 돈에 대한 욕심에, 그리고 마침내는 통제불능의 욕망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모습과 정확히 겹쳐 보이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어차피 만들어도 실패할 운명이라면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이상국가를 설계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 긴 이야기의 목적이 과연 뭐였을까요? 바로 여기서 플라톤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아주 근사한 반전을 선사합니다. 어쩌면 이 국가론은 처음부터 현실 정치를 위한 설명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플라톤의 진짜 목표는 땅 위에 유토피아를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즉 우리 각자의 영혼을 어떻게 조화롭고 정의롭게 만들 수 있는지 그 하늘에 있는 완벽한 본보기를 보여주려 했던 겁니다. 이 이상국가는 바로 우리 내면을 다스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던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완벽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정치적인 과제일까요? 아니면 지극히 개인적인 과제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평생에 걸쳐 건설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국가는 다른 어디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